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색깔 있는 인터뷰 여러 차례 했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인터뷰로 하는 거는 드문 일인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교육청 9층 조희연 교육감님의 집무실에 와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왔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서울교육감 집무실 광노현 교육감 이후에 처음 와봐요. 그렇구만요. 육증한 집무실보다는 좀 분위기가 한결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와서 아마 많은 시민들한테 이 공간을 좀 공개하면 어떨까.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아이들 데리고 한번 우리 교육감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나 구경 삼아 오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낯선 게 굉장히 일단 저희가 이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이게 나무 테이블이에요. 나무 이게 재활용 테이블로 만든 원탁 테이블입니다. 이게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밝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 단체장 집무실이나 이 장관 집무실을 가면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육중한 소파가 좌우로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땐 그랬는데 그걸 드러내고 이제 이렇게 원탁 테이블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통을 강조하는 면에서 수평적 소통, 대화, 토론 이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이 테이블 바꾸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 분위기도 바뀝니다. 실제로 이 육중한 소파의 좌우에 정상회담 하듯이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분위기가 힘들어요. 경직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단체장이 딱 중간에 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교육감님하고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이렇게 유리 명패 옆에 저 명패 너무 눈에 띄어요. 너무 귀엽다. 저거 제가 아까 사진 찍어놨어요. 페이스북에 올리려고요. 누가 저거? 저희 그러니까 그 조동환 선생님이라는 미술 선생님이 계세요. 저희 집안 어른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고 하는 제 이제 선거 때 슬로건인데. 요걸 좀 계속 좀 명심하라는 의미로 이 목각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조동환 선생님이 2009년에 8년인가 9년 광주 비엔날레 최고 입상을 하셔서 원래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해요. 광주 비엔날레가. 그래서 외국인 1명, 국내 작가 1명의 작품을 연구 전시하는데 거기에도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혹시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는데 뜻밖의 개인사라고요. 그 뜻밖의 개인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드로잉으로 한 만화책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동환 선생님이 그리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진실 교육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인가요? 진실인가? 진실. 진실 교육감. 진실하게 혁신 교육을 하고 계신 이 현장에 계시니까 저게 딱 이렇게 와닿기도 하네요. 근데 교육감이 진실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니 진실하시잖아요. 자. 옆에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님 이렇게 크레파스로 그린 건가요? 색연필로 그린 건가요? 저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명품? 아이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통 육중한 명패보다는 저렇게 유치원 아이가 조희연 교육감님 이렇게 해서 명패같이 만들어준 것을 훨씬 더 멋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옆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니까 정말 이렇게 따뜻한 교육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학교 하면 좀 얼잖아요. 쫄고. 근데 왠지 조희연 교육감님 집무실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정말 무슨
유치원에 사랑이 가득한 교실 이런 데 와 있는 것 같은 제가 하나 저기 보면 빠집니다. 저 뒤에 보면 제가 자전거를 네. 저 자전거를 지금 벽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전시용입니까? 아닙니다. 저거 전시행정 아닙니까? 바로 빼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상징물을 3개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나침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나침판이 하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원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은 이제 방향성. 저희가 어쨌든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어쨌든 교육개혁의 큰 방향성을 잃지 말자 이런 취지로 나침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탁 소통한다. 네.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사실은 벽에 네. 매달아 놓고 있는데 저 자전거는 하자센터에서 네. 그 일종의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려진 자전거를 받아서 그 바디만 본체만 네. 본체만 쓰고 네. 본체는 사실 좋더라고요. 가지고 나머지를 다 이 바꿔서 네. 만든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전거가 됐는데 네. 저한테는 이제 이게 균형이라고 좌우 균형일 수도 있고 뭐 보수 진보와 균형일 수도 있고 네. 또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제 나름대로 담고 네. 이렇게 벽에다 자전거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그 비전이 네. 이 사무실 안에 응축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비판도 있어요. 지난번 작년 국정감사를 네. 하는데 네.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교육감이 있는데 네. 어떤 의원이 네. 저 자전거 사진이 아마 어디 언론에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포토샵을 했는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전거가 거꾸로 가는 자전거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자전거가 거꾸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아마 자사고 문제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자사고 정책을 밀어붙일 때 네. 그거에 대한 비판을 이제 거꾸로 가는 자전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네.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또 그게 또 민주주의 사회고요. 그럼요. 예. 네. 거꾸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은 또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네. 근데 저는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요. 여기를 네. 그 교육감 집무실 개방의 날 이런 걸 하루 정해가지고요. 네.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한번 오는 날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와서 이 상징물들을 보고 가시면 네. 정말 이렇게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도 한번 사무실 한번 개방. 예, 정말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방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좋은 듭니다. 아이디어입니다. 네. 우울한 얘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대란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늘이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또 추가 확진자가 있고 이래서 국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메르스 관련된 대책은 지금 어느 정도로 세우고 추진되고 있나요? 예, 정말 지난 한 1개월도 넘는 기간에 정말 제가 다른 때보단 달리 매일 기도하는 심정이에요. 아마 이게 모든 학부모님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메르스 확산이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메르스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심정이 있는데 저도 정말 그런 심정이었고요. 나름대로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는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네. 이제 교육부랑 질병관리본부랑 이렇게 협력하면서 또 서울시하고도 협력하면서 나름대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네. 대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책방도 구성되고요. 네. 상황실 그래서 매일매일 회의를 했죠. 매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면서 또 이제 학교가 사실 굉장히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군대하고 학교가 가장 위험해요. 일단 발생을 하면. 그래서 지금까지로 보면 이 학교와 군대에서 집단 발병이 안 됐다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매일매일 상황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저희가 한 55억 정도 그러니까 뭐 소독제라든가 방역 물품 네. 그리고 뭐 보건교사 지원이라든지 네. 열체온기 뭐 이런 거 지원 등등 하고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 뭐 아이들이 이제 손을 잘 안 씻으니까 네. 그런 거
교육 홍보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름 저희가 굉장히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그 대응을 했고 그 서울교육청이 어쨌든 전국의 여러 교육청 혹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다. 좀 나름 저희가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칭찬을 받은 게 아마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저도요.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뭐 메르스가 정부에서는 계속 비밀주의로 별로 위험한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왔는데 가정통신문이 온 거예요. 그렇죠. 가정통신문에 메르스에 대한 주의 요령, 그다음에 손 씻기 요령 이런 내용들이 쫙 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안심하고 애를 보내도 되겠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메르스 정말 위험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학교는 보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사실 이 조금 정말 칭찬받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모든 학교에 서울의 모든 학교에서 매일 발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 체크 하자. 요 정도 여러 그 예방 항목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점을 전면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전 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처음에는요. 그 요청 드릴 때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또 이게 매일 전 학교 학생을 매일 체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 채용계가 한 학교당 뭐 한 10여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 체크가 안 되니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가장 먼저 이 매일 발열 체크를 한다. 요 원칙을 내려보냈고 그게 생각보다는 안심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교육감님께서 지시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뭔가 일반적인 예방 지침에는 있는데 아니 아마 저는 공문에 저 한 줄로 내려갈 뻔한 사안이었어요. 원래. 그래요? 정말요? 아니 저희는 교장 선생님께서 이게 별도의 예산을 해서 마련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의 모든 학교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등교하고 나서 교실에 가면 담임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이들 발열 체크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학교에 시스템이 돼 있냐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오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 전부 아이들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물론 그 전에 사스나 이런 때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10억을 저희한테 지원해줘서 저희가 또 요청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급당 그 채용계를 하나 이번에 다 비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5,000개 학급이 있어요. 45,000개 학급이 있어요. 유치원까지 전부 치면.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학교당 한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전부 하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랑 같이 그걸 배치 계획을 밝히면서 또 다행스럽게 또 교육부에서도 전국의 학교에 그 예산을 어젠가 내려 보냈더라고요. 어제 전국의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러면 지금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지금 완전 비치는 안 돼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전국 예산이 내려가는 중입니다. 요새 선생님이 발열 체크 잘 안 하신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약간 완화가 된 느낌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매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긴장이 조금 완화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마스크 쓴 시민들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그렇습니다. 있을 처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르스 때문에 이게 정말 새롭게 알게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낯을 보게 된 게 많습니다. 초인류병원으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에 음압병동 하나 똑바로 된 게 없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이 저렇게 감염되는 것이 도대체 그 제대로 된
시스템이 돼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인실의 문제랄까, 막 응급실에 그렇게 막 난민촌처럼 돼 있는 문제랄까, 뭐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막상 이 메르스로 인해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시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된 교육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채용기가 학교에 몇 개 없다. 이것도 충격이네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민낯이면 민낯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나마 그것도 학교당 10여 개나 수개의 채용계가 있는 것도 그동안 사스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민낯을 드러내주고 이제 메르스 덕택에 어떻게 보면은 학급당 채용계가 전부 비치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삼성의 힘, 그게 한국사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사실은 지금 결국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메르스 대책이 그 전에는 약간의 비밀주의적 방식으로 대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완전 정보 공개주의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박 시장이 아무래도 좀 기여를 한 건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전 단계를 보면 사실은 삼성과 같이 큰 병원이 그 집중적인 위험병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삼성이 잘하지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고 삼성을 믿잖아요. 또 삼성의 힘 때문에도 이제 쉬쉬했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 민낯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위험 전염병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위험하냐, 객관적 위험성도 있는데요. 주관적인 그 위험 의식이라고 할까, 주관적인 경각심의 수준도 다른 것 같아요. 강남과 강북이 달라요. 그래요? 그런 면이 있죠. 사실은 이 강남이 삼성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 휴업도 들어가지만 강남의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경각심이 높은 거예요. 위험의식도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보도 많고 강남의 엄마들이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면 교장 선생님한테 열화와 같이 휴업을 요청하는 거죠. 강남의 엄마들은 특히 물론 뭐 나중에는 서울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지역별 학부모님들의 태도 차이도 조금 있는 것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들의 최고 병원조차도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의 방역 체계나 음압 병동이 없는 거라든지 병실이 없는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어쨌든 참 어느 지점에서는 허술하구나. 그러니까요. 막 그 마라톤 해서 단기 마라톤 해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에 왔는데 또 어느덧 보면 참 이렇게 허술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학교 차원에서도 저희도 이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감염병 전담 인력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새로 한 명을 전담 인력으로 교육청 안에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감염병도 이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에볼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저희 차원에서는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하든가 이게 되겠죠. 보건복지부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매뉴얼도 보완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유치원, 학교 이런데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새롭게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요. 이것도 아마 뭐 민낯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건교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양호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서울은 좀 양호해요. 전국적인으로 보면 없는 데가 많은데요. 이 서울은 지금 한 98% 정도까지 있습니다. 유치원은 이제 규모가 좀 작아서 보건교사가 없고요.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가 없고. 많다. 아니 다른 데는 초중등학교에도 없는 데가 많아요. 다른 지역은 그러니까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침 이번에 이제 그 보건교사가 없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초중고에는 거의 없으니까 거의 다 있으니까요. 유치원이 한 8,900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명을
1개월 동안 혹은 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긴급 배치를 해서 이렇게 순회 예방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 200여 명, 229명을 어떤 한시적으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뭐 OECD 몇 개 뭐 11대 대국이다, 뭐 경제 부국이다, 뭐 의료 선진국이다 이렇게 홍보는 하고 그렇게 알려졌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의료 공공성은 굉장히 취약하고 정말 바깥에 얘기하기조차 창피할 정도 수준의 그렇죠. 그런 민낯이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닌가 싶은 공공의료의 중요성 같은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교육감님 사회학자시잖아요.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의료 공공성이 파탄 위기로 간 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 의료 시장의 전반 이른바 뭐 신자유적인 영향이겠죠. 그래서 시장화 정책이 사실 가장 앞서 있는 데가 의료 영역입니다. 학교 영역도 지금 그것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경남의 그 공공의료원 폐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작년에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에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게 공공의료가 축소되면 이런 위기 상황의 그 허점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일관된 이 어떻든 통솔 체계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이렇게 공공의료가 딱 중심을 잡고 그다음에 굳은 일을 또 다 도맡게 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건 아니다는 걸 이번에 새롭게 좀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보다는 정말 사람 생명과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그 강남 엄마, 강북 엄마, 메르스를 대하는 그 엄마들의 태도, 자세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강남 엄마들이 아예 이제 학교 안 보내고 뭐 이런 게 왕왕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강남에서 물론 이제 정보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한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뭐 객관적으로는 그 확진자가 대거 나온 그다음에 이제 슈퍼 그 감염자인 14원 환자도 다 삼성이 굉장히 진원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강남이기 때문에 아마 강남 학부모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각심이 크셨던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불신이 컸던 것 같아요. 정부 방역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들이 좀 컸고 이 집단 생활 때문에 한 명이 되면 이게 저희가 이번에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요. 이제 무슨 뭐 전에 이렇게 애들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야 우리 학교 쉬면 학교 안 나온대 논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애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기도 하고 정말요? 감기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야 감기 걸리면 집에서 쉰단다 그러면 막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게 아이들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초등학생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가 엄청나게 큰 병이니까 그런 장난은 안 치지만 통상적인 경우는 그런 일이 많아요, 애들이. 그렇다고 또 이번에도 저희가 얘기도 듣고 어쨌든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집단 생활을 하니까 한 명이 문제가 되면 저희가 한 특수학교에도 며칠 전에 그 삼성 거기를 갔다가 확진자가 된 장애 학생 보조인이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확진자가 됐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장애인을 매일 돌보고 껴안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동 불편하면. 근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어제 음성 판정이 나와서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마음을 졸였죠. 근데 뭐 그런 점이 있고 이번에는 어쨌든 누가 봐도 어쨌든 정부의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던 그다음에 병원 정보의 공개를 좀 꺼렸기도 하고 또 메르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뭐 강남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전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 아이 내 아이에 대한 공포심이라든가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학교 안 가니까 애들이 전부
그 PC방으로 몰려갔다 이런 이런 걸 방치할 거냐, 조희영 교육감은 뭐 계속 휴업을 결정할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엄마들이 학교는 안 보내면서 학원은 또 보내는 이런 또 현상들도 강남에서 발견된 그것도 우리 사회에 정말 있습니다. 민낯일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좀 사회학자시기도 하시고 서울교육의 수장이시기도 하신데 좀 어떻게 이것도 참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한 아이의 어쨌든 건강이나 목숨이 사실 그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학원을 또 그 상황에서도 보내는 그 치열한 입시 경쟁 이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성적에 대한 불안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치열한 입시 경쟁 사회, 학벌 사회 정말 계급 사회 거기서 정말 학부모들의 그 치열함이라고 할까 불안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휴업을 하니까 학교를 안 나가니까 이게 충분한 보살핌을 주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PC방으로 가는 거죠. 엄마도 없겠다. 나물에는 잔소리하는 엄마도 없겠다. 학교 안 가겠다. 아싸. 그러니까 아싸 하고 이제 PC방으로 가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학교 휴업이면 집에서 이렇게 가능하면 차단이 돼야 되는데 PC방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원가에 이제 공문도 내려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학원은 이제 저희가 직접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원도 자발적으로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만 휴업 같은 걸 하고 약간의 이제 뭐 손소독제 같은 걸 비치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하면서 또 학원은 학원대로 가는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복지나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약한 사회에서는 어쨌든 뭐 서로에 대한 또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교육 공공성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교육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학교는 안 보내는데 학원은 보내는 이런 현상. 그리고 또 이제 공공 의료가 완전히 파탄 지경이고요. 이런 것들에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뭔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게 드는데요. 이제 추상적으로 공공성 하니까 다 다른 것 같지만. 이 공공의료기관이 어쨌든 확충되고 우리들의 건강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공공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자면 공공재로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해결 시장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공재로 혹은 정부의 복지로 사회보장 장치로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보건의료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맞으면 국가가 해주고 사회가 해주고 공공재로 해주는 것이고요. 교육도 이게 기본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갈수록 지금 말씀대로 학원에서 돈 내고 사교육으로 내 돈으로 부모님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거예요. 교육에서 배움에서. 맞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 전 영역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이 학교는 공짜니까 빠져도 되는데 야 학원비가 얼마인데 빨리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좀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좀 제대로 잘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나저나 지난 6월 4일 메르스 때문에 훅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월 4일은 교육감님께 굉장히 특별한 날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근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제가 그때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취임식도 사실은 뭐 안 치르고 그랬었는데 또 지금 이제 메르스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러나 이제 축하도 받았고 제가 이제 문자도 저희 주변에 몇 분에게는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뭐 높은 기대를 가지신 분한테는 약간의 실망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 좀 길게 보시고 지켜봐 달라 뭐 그런 말씀도 드렸고 뭐 어쨌든 1년이 훌쩍 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서울교육행정을 자평한다면 가장 큰 성과 또 이건 참 한계였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한번 인터뷰 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취임 6개월인가 어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로 매기면 100점 만점에 어쩌나 겸손하게 제가 55점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건 너무 짜다.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역시 자학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교수님이라서 점수가 짜. 그래서 지난번에 연합뉴스하고 할 때는 조금 올렸습니다. 71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70점이면 70점이지 71점은 또 뭡니까? 그냥 70점보다 조금 높은. 지금요. 이거를 저 청취자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의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귀까지 빨개졌어. 아니 이게 제가 사실은 약간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니세요? 스타일이 너무 샤이해. 약간 겸손 모드예요. 어법도 아니 정말 이게 제가 재판 때요. 지난번 재판 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세상이라는 게 100% 확실한 일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겸손 모드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뭐 미필적 고의 이래가지고 세상에 잔인한 재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대화할 때도 이렇게 뭐 저는 100% 옳고 상대방은 0%도 옳지 않다 이런 건 저는 올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조차도 심지어는 뭐 자사고도 저는 그때 자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저 항변을 하시는데 정말 자사고를 보내는 학부모의 절절한 마음을 저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왜냐? 제가 고치려고 하는 그 일반고의 황폐화. 그것 때문에 황폐화된 일반고에 보내지 않고 내 아이를 조금이라도 좋은 데 보내고 싶은 게 학부모의 마음이고 자사고 학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저를 또 항변을 했을 거예요. 이제 단지 지금 상황에서 그게 실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1년간에 어쨌든 자평을 한다면요. 그래도 잔잔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기존에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를 관통하는 또 관료 체제라는 게 있거든요. 공무원 체계라는 게 갖는 또 한계성도 있고 또 우리 사회는 또 이익 집단, 이해 집단이 또 치열하게 맞붙고 있거든요. 특별히 서울은 또 커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잔잔하지만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광노현 교육감이나 김상곤 교육감이 추구하던 그 핵심적인 진보 개혁 정책이 있어요. 그거 이제 보통은 이런 거죠. 무상급식 같은 것도 있고요. 인권, 이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게 있잖아요. 혁신학교 이게 3대 의제입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인권조례. 인권조례 요게인데 그걸 완벽히 복원을 했고요. 무상급식도 광노현 교육감 마지막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친환경 유통센터를 학교가 이 식재료를 조달하는데 더 높은 수준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권조례도 광노현 교육감이 인권옹호관을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옹호관을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복원을 했고 더 높은 수준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들을 뭐 혁신 교육지구라든지 학생 자치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롭게 이제 추진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잔잔하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인권옹호관이 새롭게 생겼구나, 친환경 유통센터가 생겨서 거기서 식자재를 공급하는지는 몰랐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큰데요. 교육 현장에서 혁신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국가교육 체계로 여기에 통일적인 국가교육 체제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없어졌지만 국가 수준의 이제 학력 평가 시험이 없어졌지만 중3 고의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런 한계 내에 있고요.
그런 한계 내에서 네.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이제 1차적으로는 혁신 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네. 대표적인 건데 네. 문제는 이제 그걸 뛰어넘는 일반 학교에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의 물결, 네. 선생님들의 또 새로운 실험,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려고 하는 네. 그런 새로운 실험들과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느냐 하는데 네. 저희가 어쨌든 나름대로 일반 학교 내에서의 어떤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 혁신 학교를 확대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쭉 전개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프로그램으로 치면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제가 네. 보통 얘기하죠. 예, 보통 예. 그게 유행어가 됐습니다만은 교복 입은 시민. 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본격적으로 변화하려면 군인을 군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면 그러면 윤일병 사건 같은 거 안 난다. 그렇죠. 네, 그런 거고 네.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네, 대우. 교복 입은 시민은 어떤 학생들을 네. 자율적인 어떤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치적 존재, 자율적 존재로 대우하고 네. 교육 과정에서 그런 공간을 드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도 이제 네.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자,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네, 교육감님께는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 혁신 미래 교육을 제대로 모두가 네.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희 인터뷰 시간이 부족해요. 예. 빨리 끝내라고 아, 지금 죄송합니다. 난리인데 예. 늘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그렇지만 현안은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디세이 학교가 굉장히 막 그 힘차게 문을 열었지만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좀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입시제도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그 이제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들을 아예 동시에 뽑는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꿔버리겠다 이런 방향도 나왔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여쭐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디세이는요. 뭐 부실 운영이라고까지 뭐 비판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단지 그 동안에 이제 관료적인 지시나 명령으로 움직이는 그 공교육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건 이제 새로운 실험이거든요. 자율형 실험입니다. 그래서 교사에서부터 학생들의 여러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학교에 비해서는 막 완벽하게 막 일관되고 수미일관하고 이런 그래서 체계가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뭐 지금까지는 개방적, 민주적, 분권적 방식으로 집단 지성적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모델,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모델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교 입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독창적으로 막 제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2009년에 교육부에서 현재의 그 고등학교의 서열화 이것은 이제 대학 서열화의 바로 전 단계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하고 유사한 가나다 군별 모집 방식을 도입을 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교육부가 먼저 2009년에 한 적이 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부가 그걸 이제 참고로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의 이 수직적 서열화를 이 수평적 다양화로 전환하고 일반고를 살리는 방법을 뭘까 말하자면 개방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안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겠다. 검토 대상에 네네. 올린 입장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핵심은 예를 들면 대학을 보면요. 네네. 대학도 서열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서열한 대학들이 예를 들면 말하자면 가장 상위 대학이 있고 중위 대학이 있고 하위 대학이 있으면 네. 상위 대학 먼저 뽑고 그 다음에 2차로 중위 대학 뽑고 하위 대학 3차로 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뽑죠. 예. 예. 한꺼번에 상위, 중위, 하위 대학을 가나다군으로 나눠서 뽑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네. 세칭 그 S대 갈 학생이 다른 대학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스카이 대학이 아닌 대학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카이 대학 학생을 능가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스카이 대학에 다 몰려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스카이 대학의 중이나 하위 수준의 학생은요. 뭐 우리가 보통 그 스카이 대학 다음 대학의 상위 대학하고 비슷비슷해요. 더 훨씬 높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뭐냐면요. 외고, 네. 자사고 다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네, 뽑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열화가 심화됩니다. 이제 그런 각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예. 최소한 고등학교도 대학 수준으로 우수한 학생이 분산되는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외고나 자사고도 특목고도 그 정도는 예,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수한 학생을 완벽히 독점하는 구조에서 약간 예, 독과점 구조로 과점 정도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우수한 학생들은 이미 갈 테니까.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죠. 아주 크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에 내걸었던 그 일반고 전성 시대를 바로 열 수 있는 거냐. 그건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은 이제 교육부랑 또 이런 제도 변경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냥 현상 유지의 입장에서만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교 서열화, 네. 궁극적으로는 대학 서열화도 대학의 학벌 체제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바꿔가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에 현재 질서에서 좀 기득권이라고 할까 조금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네.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조금은 이렇게 함께 좋은 방안들을 이렇게 모색해 가는 노력들이 네. 저는 그러니까 너무 1등주의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1등을 배출한다는 그 정책 때문에 네.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는 상황에 맞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조금 마음을 열고 네. 저도 좀 뭐 한 정책을 고집하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네. 이제 성안을 하는 단계니까 네. 여러 방식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뭐 일반고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저희가 뭐 여러 측면에서 운영비 지원을 포함해서 노력을 네.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죠.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원탁 회의를 한번 열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할 일들이 너무 산적해 있는 것 같다. 서울교육 현안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하려면 임기 다 채우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그 재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혁신교육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게 재판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들 조마조마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성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뭐 그런 운영위원들 만나면은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두 말씀을 많이 해요. 힘들지, 네. 힘내. 요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원 그 자체에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2심, 항소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1심에서 저희가 배심원이나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을 하지 못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당시에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의혹이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영주권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을 한번 해명해 주세요. 네, 하고 그것도 은밀하게 한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하신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이틀 후에 여권이나 비자를 공개해서 이제 없다는 것을 밝혔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당시에는 100% 확신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중단을 했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충분히 판단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손해 어떤 분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영주권 의혹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사안이에요. 선거에 별로 영향도 아니 못했어요. 이번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그 교육감 선거 핵심은 캔디고였어요. 그렇습니다. 캔디고 그러니까 고승덕 후보의 딸아 미안하다. 네, 뭐 그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자면 조희연 교육감님의 둘째 아드님. 제가 보기엔 자제분들이 뛴 선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세월호로 이제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모두가 느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캔디고나 저희 둘째 아들의 편지 같은 것들이 이제 울림을 줬던 면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핵심 요인이 그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수 후보가 분열돼 있고 진보 후보는 저 하나였고 광명인 교육감이나 김상국 교육감도 다 그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지점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도 아니고 많은 분들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 작은 사안이지만 그 사안에서 25일에서 27일간 그렇잖아요. 영주권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혹 제기를 한 상태에서 해명을 해버리니까 제가 사실은 저를 비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상당히 지지도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어요. 캔디고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잘못하면은 좀 제가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사안이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경미하고 상대 후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 사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저희가 2심에서 충분히 이제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2심 재판장님을 향해서 저희가 변호사님들이 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충분히 해명을 해서 이제 이것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도 미친 사안도 아니고 이게 저희가 그 의혹 해명, 의혹 제기, 의혹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선거 한 7일 전에 충분히 이루어졌고 선관위도 주의 경고로 끝냈고 유권자들이 그걸 일정하게 알고 선거에 다 투표에 반영한 사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 경미한 사안으로 주권자들의 판단을 이렇게 번복시켜서는 안 된다. 당선 무효할 정도의 사안이 물론 아니고요. 근데 기자회견 한 게 죄가 됩니까? 후보가 기자회견한 것도 죄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유사한 사건을 한 어떻든 충남의 한 의원은 아예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적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적도 있고 또 뭐 기억하실 분은 또 그것도 크게 주목을 안 했겠지만 고승덕 후보께서는 또 저가 제 아들이 병역 기피했다고 그랬죠. 제기했고 맞습니다. 통진당 연루됐다고.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굳이 생각하면 영주권 의혹은 초반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주목을 안 했고 후반에는 약간은 사람들이 인지를 했어요. 이제 그렇지만 뭐 그것도 저희가 뭐 이제 다 선관위가 주의 경고해서 다 끝냈어요. 그런 사안이니까 어쨌든 저희가 1심에서 충분히 소명을 못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았는데도 해명을 못했고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소명을 못해서 배심원들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설득을 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배심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안 해주셨고 재판부도 또 납득을 안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저희가 겸손하게 나름대로 저희가 뭐 또 사실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듯이 뭐 경미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소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영주권 저희는 그 당시에 영주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영주권이 없다는 게 이제 그것도 재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외교 노트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고 후보님에게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밝혀지니까 당시에는 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근데
어쨌든 뭐 2심에서 저희가 재판부에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나름 성심껏 이렇게 소명을 해서 학부모님들 불안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인터뷰를 듣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안심하고 저희가 좀 부족한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도록. 조희연 혁신교육 1년 지나고 있는데요. 그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더 하고 싶은데 계속 오셔가지고 그만해. 3분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그 민폐를 끼치지 않는 팟짱이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가 나중에는요 언제 한번 엄마들 모시고 공개 방송 한번 하고 한번 좀 맞춰서 같이 저는 그런 같이. 기회를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번 하시죠. 저는 이제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이제 보수적인 교육 공동체도 있고 진보적 교육 공동체도 있어요. 다른 16개 시도는 크게 관심도 없어요. 서울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메이커나 이제 중요한 어쨌든 집단들이 다 개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진보적 교육 공동체도 기대 수준이 무지하게 높고 보수적 교육 공동체도 서울교육감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항의라든지 반대나 이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모두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보적 교육 공동체의 경우는 학교 현장의 변화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저희가 너무 급속하게 하면 너무 학부모님들이 피곤해해요. 그렇잖아요. 교육제도 바뀐다고 피곤해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 조절을 사실 좀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보수적인 교육 공동체 쪽에는 저희가 물론 사심해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한국 교육을 우리 초중등 교육을 아이들이 행복한 선진국형 교육으로 누군가는 바꾸고 악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개방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진보적 교육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이제 기대 수준이 높으면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기대 수준을 높게 가져주시는 건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고 저한테는 채찍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면 서울교육청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비교적으로는 비교 우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절대적 기준에서 우리 서울의 학부모님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서 비해서는 많이 비판해 주시고 그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어떻을까. 그리고 제가 뭐 어쨌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다. 또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30여 년도 넘게 그도 뭐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그래도 제가 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뭐 뿌리가 깊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약 1시간 동안 조희연 교육감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교육도 사람이 먼저다. 진실 교육감 조희연 이게 정말 와닿네요. 그 중간에 얼굴까지 새빨개지시면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이런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보다 더 공평하게 정의로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실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육감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정말 한번 학부모님들 모시고 그러면 학부모님들 또 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게 많으실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연호 선생님도 또 교육 무지하게 관심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행복한 교육. 저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성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